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모의고사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상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A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근위영양증에 대한 교육 자료고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근위영양증의 정의를 보세요. 특정 근육세포가 위축돼서 쇠약해지는 진행성, 퇴행성 유전질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위영양증이라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육이 소모돼서 없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위축되고 쇠약해서 되는 진행성, 퇴행성 유전질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골격근의 점진적 쇠퇴와 소모를 기초로 보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호흡기계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근력의 약화가 있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심부전으로 사망하는 합병증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인을 보시면 어머니로부터 결함 있는 유전자가 아들에게 전달되는 반성열성 유전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에게서부터 아들에 전달되는 유전질환, 이거를 뭐라 그러죠? 특히 X형관 유전질환, 그러니까 X형관 열성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병태 생리를 보면 근육세포의 단백질인 뭐가 결핍이 된다라고 보시는데 뭐예요? 디스트로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디스트로핀의 기본적인 역할은 근육의 섬유 조직을 지지하는 역할을 디스트로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위영양증에서는 이 디스트로핀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생성이 만들어지는데 너무나 적게 만들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크기에 만들어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섬유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섬유가 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든가 결체 조직으로 대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차 근육이 약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보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뒷센형, 백화형, 팔다리 이음 근육형, 얼굴, 어깨, 위팔형으로 나누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게 뒷센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뒷센형의 특징은 디스트로핀이 아예 얘는 생성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증상도 빨리 나타나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기가 지나서 자,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까 호흡기계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폐렴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후의 생존 가능성은 뒷센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백허형은 디스트로핀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디스트로핀이 그 양이 너무나 적거나 비정상적인 디스트로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뒷센형에 비해서는 발병이 조금 늦어요. 그리고 진행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져 있어서 얘는 30대 이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그러니까 30대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팔다리 이음 근육형은 자, 골반부터 진행이 되면서 자, 팔다리까지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얼굴, 어깨, 위팔형은 얼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으로 번지는 형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종류가 있지만 특히 뒷센형하고 백허형의 차이는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뒷센형의 증상을 볼게요. 느린 운동 발달이죠. 특히 골반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앉거나 일어서는 행동 어렵고요. 걷기 힘들어지고 자전거 타기도 힘들어져서 특히 청소년 12살 정도가 되면 보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니은번에 보면 자, 누웠다가 일어나면 정상인들은 누웠다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죠. 그런데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손을 또 대퇴관절에 옮겨서 천천히 일어나는 특성을 갖게 되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어 징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니은번입니다. 자, 그걸 쓰시면 되겠고, 뒤뚱거리는 걸음, 척추 전만, 근육 비대, 근육 약화, 소모, 경축을 특성으로 하게 되죠.
자, 합병증을 보면 뭐 초기, 후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지금처럼 대퇴관절, 무릎관절, 발목의 견주 근육들이 수축하고 그다음에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축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금방 아실 거고요. 후기에는 자, 이 사람들이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동하고 있겠죠. 운동도 제한이 되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성 근육 위축들이 동반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파 기능 장애를 갖고 있죠. 특히 호흡보조 근육이라든가 횡격막까지도 여기가 침범이 돼요. 그러니까 점액이 잘 쌓이게 되고 배출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을 동반하면서 폐렴으로 악화되는 증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도 제한이 되고 움직임이 좀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그로 인해서 자, 우리 칼로리가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일어나게 되고 감염 증상을 동반하는 게 후기 합병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급성 중이염에 관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날씨가 요즘처럼 추워지면서 중이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영유아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기 쉽고 적시에 치료를 못하면 급성 중이염으로 진행된다는 건 바로 아실 거고요. 자,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기읍번 영유아에게서 보이는 구조적인 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영유아에게서는 면역적 구조학적인 이유로 쉽게 걸린다, 쉽게 재발하는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면역적 구조학적인 이유, 해부학적인 이유가 성인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우리가 중이염 그러면 항상 유스타키오간의 문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유스타키오 오간이 어때요?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짧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훨씬 중이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액 배출이 잘 안 되고 점액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점액이 축적이 되고 거기에서 유스타키온에서 중이로 연결된데 점액이 들어가면서 중이염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증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소아, 유아 뭐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애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 대부분의 특히 영아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개를 갖다 놓고 베개가 자기 귀를 갖다 내고 막 비비고 있거든요. 아프니까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 얘가 중이염이구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급성 중이염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인데 흡연에 노출되면 절대 안 되죠. 특히 간접 흡연도 중요합니다. 특히 간접 흡연은 뭐예요? 흡연 자체가 유스타키오간을 자극을 해서 중이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니은번 문항이 모유 수유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중이염에 걸린 애들한테 모유 수유를 하는 이유 뭐죠? 모유 속에는 면역글로불린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면역글로불린이 그냥 병원체로부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스타키오이나 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권장을 하게 됩니다.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젖병 수유할 때 아기를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수유를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수평면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우유병을 물리면 그대로 중이로 우유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혀서 수유를 하시는 게 좋은 자세다 볼 수 있고요. 급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치료할 때는 증상이 호전되어도 처방된 약을 모두 먹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이염은요. 대표적인 게 열나죠. 아프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열제, 진통제만 잘 써도 증상은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약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좀 많이 있어서 증상이 없어지면 괜찮네. 그러고 바로 약을 스탑해버리는 증상들이 보이는데 중이염은 의사가 처방한 만큼은 꼬박 먹이셔야 되죠. 왜 그렇죠? 중이염은 재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급성으로 나타났다가 재발이 많이 되면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5일 처방했다. 그러면 5일 정도는 약을 꾸준히 먹이시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 후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귀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치료 효과도 확인을 하고요. 고막의 운동성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력 상실, 특히 만성 중이염으로 가게 되면 청력 손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잘 안 들리는지 그 유무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병원을 방문해서 귀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의를 보시면,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어떤 관절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활막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자, 문제가 발생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만성적이다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의 정의가 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었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는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태 생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 4단계로 정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단계가 첫 번째가 활막의 염증, 활막 관절의 염증이기 때문에 활액막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피가 울혈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울혈도 생기면서 부종도 일으키면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섬유성 조직으로 대체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자, 섬유성 조직으로 대체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판누스가 형성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판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자, 섬유성 강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단계가 섬유성 관절 광직이 일어나게 되죠. 관절이 섬유성이 딱딱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섬유성 관절 광직이 일어나게 되면 자, 근육의 탄력성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수축성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근관절 운동, ROM이 줄어들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변형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4번째가 골강직성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4단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절에 심한 기형을 동반을 하게 되고 지금처럼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뼈 돌출부가 특징적으로 변형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자, 니은번. 관절 부위에 피하결절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혈관 부종 통증, 관절 강직, 그 다음에 운동 제한이나 기능 상실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침에 조조 강직입니다. 그래서 자, 뻣뻣해요. 그 다음에 기상 후에 30분이 지난 후에야 부드러워지는 거죠. 뻣뻣하니까 계속 마사지하면서 부드럽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로 되지는 않고요. 30분 이상 지나야 되고요. 1시간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야 그 다음에 아침에 좀 빳빳했던 게 좀 풀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 날씨가 춥거나 그렇죠? 습하거나 과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이 강직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번 문제 봐보세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의 결절을 특성을 비교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RA, 그 다음에 골관절염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니까 OA로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관절의 특성에서 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는 소관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소관절이라면 어디냐 그러면 손관절, 손목관절, 어깨관절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O에 있는 대관절이에요. 특히 체중부하되는 관절들이죠. 그래서 경추, 요추, 그 다음에 대퇴골절, 무릎골절 이런 대관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차이점은 뭐냐면 자, 얘는 양측에 다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양측성이다. 대칭성이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OA는 비대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나타나는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기서 조조강직이 나타나죠. 조조강직이 있는데 아까 몇 분 이상 지나야 해결된다 그랬죠? 30분. 또는 심하면 1시간까지도 뻣뻣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OA는 30분 이내 부드러워져요. 요거 차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RA 같은 경우는 근위지 관절에서 근위지절 관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OA는 근위지절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원위지절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절 부위에 피하 결절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특히 자, OA에서는 또 이거 나오죠. 해베르덴 결절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해베르덴 결절 같은 경우는 원위지절에서 나타나는 뼈의 과잉 증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역시 어때요? 통증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보차드죠. 보차드 결절은 나타나는데 보차드 결절은 근위지절 관절에서 나타나는 뼈의 과잉 증식을 이야기하고 이 역시도 통증은 없게 되죠. 그래서 OA에서는 해베르덴이랑 보차드 결절도 여러분 한 2점짜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위축과 기형이죠. 자, 중수지절 관절염에 의해서 손바닥에 부분 탈구, 원위지절 관절 굴곡이 백조가 목을 쳐든 현상. 이거 뭐예요? 백조 목이죠. 백조가 목을 쳐들고 있으니까 백조목 기형, 수완내 기형 등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축구멍 기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나 손목이 새끼손가락으로 편이되어서 굴곡되는 증상, 척골편이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범부터 그 다음에 펠티 증후군은 합병증이죠. 자, 영향이 눈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마르고 건조해져, 아니 눈이 아니라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안구통증, 이물감, 그 다음 광선감인증, 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증상이 뭐예요? 쇼그렌 증후군을 이야기하죠. 밑에 펠티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동반을 하고 있고요. 비장비대도 동반을 하고 있고, 또 혈액의 중성구가 감소되는 특징적인 질환을 지금처럼 펠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런 기형 등을 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네 번째, 진단검사인데요. 자,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 류마토이드 팩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류마토이드 팩터는 특히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안에 면역글로불린, 특히 IgG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류마토이드 팩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류마토이드 팩터는 여기에서는 RA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OA에서는 류마토이드 팩터는 음성이 특성인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음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역시도 골관절염과 비교해서 쓰라 그러면 얘는 류마토이드 팩터는 음성이다라고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CCP 안티바디, 항-CCP 항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조기 진단에 좋냐라고 하면, 자, 류마토이드 아드라이티스의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안티-CCP 항체는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 진단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잖아요. 관절의 염증이야. 그러면 염증을 나타내는 랩 데이터들이 WBC 상승하고, 그 다음에 ESR 상승하고, CRP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가 바로 연결되는 게 볼 수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글로불린 IgG에 대한 항체, 류마토이드 팩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IgG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자, 태반조기 박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성간호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말 그대로 태반이 조기에 박리,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나온 다음에 태반이 떨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분만 과정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겠지만
태반이 먼저 아기보다 빨리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자, 자궁 내막에 영양 공급하고 태반에 영양을 공급하는 게 자궁의 나선동맥이거든요. 나선동맥의 변형이 동반이 되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또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자, 말초 소동맥의 경령들의 혈관 질환,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이 있고요. 또 양수 과다는 어때? 양수가 우리 정상적인 양수는 1리터죠. 근데 양수 과다는 제가 곱하기 2, 그래서 2리터가 있을 때 양수 과다라고 했는데, 양수 과다증에서 갑자기 양수가 확 쏟아지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태반이 그 압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과다증은 꼭 기억하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5회 이상 경상부 쌍태아. 짧은 제대요. 제대가 너무 짧으면 제대를 만출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 외회전을 할 때, 우리 분만하면 태아를 외회전하죠. 탯줄 견인에 의해서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처럼 외출혈, 그 다음에 은닉출혈이라고 하는데, 은닉출혈은 다른 말로 내출혈의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바깥쪽 출혈이냐, 내출혈이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은닉출혈 이꼴 내출혈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외출혈이야. 그러면 태반 가장자리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혈이 난막 뒤로 나와서 배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은닉출혈 이꼴 내출혈은 중앙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반이 있고 자궁벽이 있으면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증상을 이제 내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증상을 봐보세요. 자, 복부 통증 이라고 기억번에 되어 있는데, 자, 복부 통증 양상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복부 통증 양상을 먼저 보시면, 자, 어떤 복부 통증의 양상을 보일까요? 자, 굉장히 처음에는 심한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심한 통증, 날카로운 통증을 보였다가 박리가 되면 점점점 통증이 둔해지고 산통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통증을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질출혈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3가지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태반조기 박리는 대표적인 게 임신 전기예요, 중기예요, 말기예요? 언제쯤 나타나죠? 그렇죠. 말기쯤에 나타나죠. 그래서 임신 말기에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질출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질출혈의 3가지 거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쓴다 그러면, 자, 임신 말기,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심한 통증을 동반한 질출혈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아까 은닉출혈하고 외출혈을 보는데, 외출혈은 선홍색 출혈이에요. 그렇지만 내출혈은 검붉은색 출혈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출혈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되죠. 특히 저혈량성 쇼크, 자,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이탈이 어떻게 흔들리죠? 쇼크가 있어요. 그러면 맥박 올라가게 되고, 흡수 올라가게 되고,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 소변량은 줄어들게 되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게 되고요. 3번째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궁 태반 졸증이라는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궁 수축이 오면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러면 수축할 때는 좀 아팠다가 이완하면 쉬고, 또 수축하면 아프네? 이완하면 좀 쉬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이 번갈아 가면서 나야 되는데, 이 태반조기 박리는 이완이 없어요. 계속 수축만 계속 걸리다 보니까 자궁이 너무나 딱딱하게 강직되어져서 나무 판자처럼 단단하게 바뀌는 현상을 자궁 태반 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지금처럼 심한 통증을 동반한 질출혈, 저혈량성 쇼크 증상, 자궁 태반 졸증, 이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궁 저부가 상승을 하게 되죠. 특히 뇌출혈일 때는 자궁하고 태반 사이에 피가 고이는 거기 때문에 자궁 저부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양수 검사, 질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합병증은요, 지금처럼 너무나 출혈이 블리딩이 많으니까 저혈량 쇼기 동반이 되는 거고, 자궁태반 졸증이 나타나고 DIC가 나타나고, 우리 시한조궁은도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 산모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시한증후군을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한증후군은 분만 후에 출혈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출혈로 인해서 내하수체가 허혈돼서 내하수체 기능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게 시한증후군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태아에게는 조산 가능성이 있죠. 조기진통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태아곤란증, 저산소증을 동반하는 태아의 문제점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디귿번도 지금 제가 지나가는 말로 설명했었죠. 복부강직이 돼서 확인할 수 있는 자궁수축 양상. 그러면 뭐예요? 이완기 없이 자궁수축만 지속되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부강직 증상이 동반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명 자체가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심근경색증의 정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때요? 간산동맥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그죠?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간성동맥의 죽상경화증 변화로 인해서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되죠. 죽상반이 파열이 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히면서 괴사가 되는 증상이 심근경색증의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력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기억번 혈압이죠. 150의 100. 그러면 고혈압인 거를 볼 수 있죠. 자, 기억번 문제 보세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금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병태생리 기전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속적인 혈압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이 된 건데 어때요? 지속적인 고혈압이 혈관 내피를 손상을 시키게 되고 또 거기에 섬유소가 축적이 되고 부종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 저항이 높아져서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호소 체스트 페인, 흉통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흉통의 특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흉통은 그 협심증하고 조금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협심증의 흉통은 시간이 좀 짧죠. 안정형은 15분에서 10분? 15분 정도고 불안정형은 그보다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그래도 30분 이내는 체스트 페인이 완화가 돼요. 안정을 하거나 약 먹으면 금방 완화가 돼. 그렇지만 심근경색은 안정이 안 되고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돼요.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분쇄형 통증이라 그러는데 그 쪼이는 듯한 그 이상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먹는 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지 않아요. 협심증에서.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이게 진정이 안 되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야지만이 통증이 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협심증에서는 안정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런데 심근경색은 안정하고 있는 중에도 휴식 중에서도 체스트 페인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를 보면 심장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제일 앞에 그려지는 효소가 뭐냐라는 해당 요소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해당 요소는 뭐예요? 자,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게 되죠. 특히 지금처럼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증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효소 지표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마이오글로빈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AST도 나타나게 되고 CKMB도 보이게 되고 LDH도 보이게 되고 트로포닌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괴사가 되면 여러 효소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마이오글로빈이 가장 먼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치료를 보세요. 치료 약물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약물이 뭐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의고사 2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의 관리 방법, 먹을 때 주의 방법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심근에 산소 공급을 줘서 어떤 거죠? 전부와 후부하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허혈부의 축부순환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니트로글리세린. 그다음에 아까 니트로글리세린에 의해서도 통증 조절이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몰핀이 처방이 되죠. 그래서 몰핀을 먹어야지만이 그나마 체스트 페인 통증이 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몰핀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을 항진하는 게 아니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전부하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혈압을 떨어뜨려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훨씬 더 줄여주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죠. 교감신경을 항진하는 게 아니라 베타교감신경 차단제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전이 생기는 거죠. 혈관들을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생기면서 거기 폐쇄가 일어나면서 혈전들이 나와서 막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심장의 수축력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혈전을 녹이는 약물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스트랩토키나제, 유로키나제, TPA 이런 약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간경화증에 대한 자료예요. 자, 정의를 보시면 간경화는 뭐예요? 간이 경화, 딱딱해지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간에 간세포가 변성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서 딱딱해지는 만성 간 진행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이다 반복적인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의 실질 손상으로 인해서 섬유화, 딱딱해지는 거죠. 혈관 구조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증상을 보시면 자, 증상에서 복수가 차게 되고 문맥성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고 식도정맥류, 간성원수, 비장비대 결과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에스트로겐 과잉 증상, 출혈 경향이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중에서 자, 밑줄 친 4가지 발생하는 기전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 물론 영양결 단백질이 부족하시니까 복수가 차는 건데 복수가 나오는 이유를 먼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복수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수가 차는 이유. 자, 우리 단백질 대사 장애를 간에서 하죠. 그러면 간에서 특히 단백질과 관련되는 게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알부민 합성을 어렵게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알부민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저알부민 혈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간에서 알부민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저알부민 혈증, 그래서 특히 저알부민 혈증 그 옆에 써 있죠. 혈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써 있는 고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고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나면 우리 신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트륨하고 수분을 계속 얘가 정체를 일으키게 되죠. 과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트륨하고 수분이 많아지니까 그 나트륨 수분이 많아지는 게 어디로 가요? 복강으로 가게 되면서 자, 지금처럼 복수가 차게 되죠. 수분이 축적되면서 복수가 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맥성 고혈압에 줄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맥성 고혈압은 자, 문맥 안에 혈압이 너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혈류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 고혈압이 발생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식도정맥류입니다. 자, 문맥 혈관계 폐색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폐색이 되니까 어때요? 압력은 당연히 증가가 되죠. 그다음에 위나 장관으로 피가 막 몰려요. 그렇죠? 그래서 비장비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 위장관에 출혈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축부순환이 발생하게 돼서 식도정맥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성혼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간성혼수는 대표적인 게 우리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위장관 출혈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모니아는 어때요? 요소로 전환되어서 장애나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이 돼야 돼요. 대변으로. 그러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배설이 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돼서 혼수 상태를 유발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진단검사를 보면 혈청효소 수치가 간 쪽이니까 AST, ALT, 그 다음에 LDH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알부민이 떨어진다 그랬죠. 저알부민 혈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알부민 단백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리루빈 대사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출혈 경향으로 PT가 연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의 혈관 내피 손상들이 일어나면서 고혈압 등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복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간성원수, 그렇죠? 암모니아 수치를 확인해서 볼 수 있고, 특히 뇌척수액의 글루타민 수치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료약을 먼저 보시면 식도정맥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이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니은번 문제가 식도정맥류 출혈을 조절하는 약물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약물이 뭐죠? 프로프라 노.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이 인데랄이죠. 그래서 프로파난노놀이라는 약물이 들어가면서 식도정맥류 출혈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 차단제 약물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심근의 수축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맥박수를 떨어뜨리게 돼서 자, 이 고혈압 환자라든가 부정맥 환자한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박동수를 떨어뜨리고 간의 정맥압을 떨어뜨리면서 출혈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약물 프로파나노놀이 있으면서 두 번째가 바소프레신이 들어갑니다. 자, 바소프레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들어가는데요. 자, 문맥압을 어때요? 떨어뜨려야 되죠. 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니까 문맥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면서 지혈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로 인해서 이제 식도정맥류 출혈을 잡는 역할을 이 두 가지 약물이 하게 됩니다. 디귿번 간성원수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 기전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간성원수가 아까 뭐가 쌓인 거라고 그랬죠? 암모니아가 쌓이는 거죠. 자, 요소로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암모니아가 그대로 쌓이면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성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하는 약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약물이 락툴로스죠. 자, 락툴로스 약을 쓰면서 암모니아를 장내 대변을 통해서 배출시키도록 하는 역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하나 C자가 빠졌네요. 락툴로스, 그렇죠? 락툴로스 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항생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네오마이신이요. 자, 장내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장 안에 있는 산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산도를 낮추게 되면 암모니아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툴로스하고 네오마이신 두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래서 A형 문제 풀어보고요.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B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